롯세를 사수하려 분별 없이 집착하면 처벌당한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첫 줄에 보면 용맹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악덕의 길 위에 서 있게 된다. 이게 우리 동양의 그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 태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중용을 설명할 때 용기에 대해서 적절하면 용감한 것이고 모자라면 비겁한 것이고 과하면 무모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용맹에서 무모함, 고집불통,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보면은 그 141쪽에 7번째 줄 보면은 장총 도자루 앞에서는 마땅히 붙어야 하지만 대포 수렁 문이 위협하는데도 마냥 맞서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다. 더군다나 승정군 군주의 탁월함이나 그 명성, 그에게 바쳐야 할 존경 등도 고려하고 보면 그 반대쪽 추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대들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싸울 때는 어차피 항복해서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똑같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 서양의 논리가 좀 그렇나 봐요. 너무 무모하게 대드는 것은 매착 없는 짓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물론 전쟁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할 때 썼던 방법이 먼저 통보를 하죠. 항복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항복하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잘해줘요. 그러나 싸운다면은 모조리 죽여버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그 다음번에는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논리를 보면 우리는 임진왜란 이런 데 보면 어차피 항복하면은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막 옥세를 하고 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모하게 대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지막 줄에 141쪽에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판관이 된 무장한 승정군 적장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보고 정 안 되게끔은 항복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스파르타 같은 데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300 그 용사들 보면은 그대로 그냥 다 옥세를 하는데, 이게는 또 그 다른 시각, 스파르타의 시각은 아니죠. 스파르타는 무조건 뭐 패배라는 그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항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장에 보면은 비겁함에 대한 벌에 관하여 첫 줄에 보면은 전에 대단히 훌륭한 지휘관이기도 한 어떤 공작이 군인이 비겁했다는 이유로 사형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그 과오를 구분할 때 그 연약함에서 오는 과오, 그 다음에 악의에서 비롯된 과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강제죠. 몰라서 그런 것은 책임을 면책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그래서 강제로 했다는 것은 뭐 자기 애를 인질로 잡고 네가 그 짓을 안 하면 애를 죽이겠다는 것은 강제죠. 그래서 무지라 하더라도 내가 빨간불인데 건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죠. 알아야 될 걸 몰란 거고,
시골에 아주 그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가 도시에 와가지고 빨간불인데 건넜다. 이거는 이제 무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면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보면은 가오가, 여기는 보면은 악의에 의해서 가오를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은 연약해서, 약해서 할 수 없이 비겁한 것도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해서 가오를 저질렀다. 근데 그런 경우에 아까 여기 보면은 전자의 경우라면 이제 연약해서 비롯된 가오죠. 자연을 우리 쪽 정인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그 같은 결핍과 결함을 넣어준 장본인이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오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비급함으로 말하자면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줌으로써 불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다. 근데 이게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지 않았나 봐요. 그냥 무조건 처벌했죠. 그리스 그 카론디스가 나오는데 BC 7, 6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철학자와 입법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전에는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달아난 자를 그 죽음으로 보라고 했는데, 카론디스가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준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옷을 입혀서 광장에 사흘 동안 앉혀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쏟게 하기보단 차라리 피가 속 붙여 얼굴을 붉히게 하라. 근데 로마는 조금 여기보다는 관대했어요. 뭐 옛날에는 로마도 고대에는 도망친 자를 상에 처했던 것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와 로마가, 아테네와 로마가 달랐던 게, 아테네는 이거 패배한 자를 처벌했지만 로마는 살려줬죠. 그때 칸나이 전투에서 거의 3분의 2가 몰살당하는 그런 대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온 장군들은 용서했거든요. 로마는 조금 이 점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몽테뉴 입장에서는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줌으로써 족하다고 그랬는데, 너무 강하게 알려주면은 수치를 당한 자가 적개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무지이건 비겁함이건 도무지 통상적인 경우로 볼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졸렬하고 두드러진다면 그것만으로 목리와 악의의 충분한 증거로 여겨 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베리벨까지를 그 몽테뉴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몇 대사의 특징,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것도 얘기가 약간 산만하게 그러면서 결국 대사 얘기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여행 가면서 무엇이든 배워보려고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에 관한 하대로 이끄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하면서, 뱃사공은 바람에 대해서만 말하게 하고, 농부는 항소에 대해서, 병사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양치기는 양떼에 대해서만 말하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이와 반대로 남의 직업에 대해 새로운 맹성을 얻으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새로운 맹성을 얻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파르타 왕이 누구를 두고 형편없는 시인이라는 평판을 얻으려고 훌륭한 의사의 영광을 버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인데 시 좀 쓴다고 까불었겠죠. 뭐 시는 별로 못 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 흔히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는 걸 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흔히 가장 돈을 벌고 잘하는 좋아하는 게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가장 예를 들게 마이클 조단이야. 네.
마이클 조던이 제일 야구. 좋아하는 운동은 골프. 골프. 네. 근데 이 사람은 골프 해봐요. 막 내가 안 돼, 잘 하질 못해. 근데 농구는 남들보다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이게 야구를 좋아했나? 마이클 조던. 야구도 좋아했죠. 네, 야구도 좋아하고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골프 네, 좋아했는데 못했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걸 직업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닌가? 그쪽은 항상 하게 되는데 잘하는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좋아하는 거에 돈을 쓰고 좋은 말이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1%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사람은 그건 신이 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니까.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전쟁만 얘기하면 될 텐데 지가 뭘 잘한다고 다리 놓고 기계 만지는 것도 뭐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유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딱 중간에 둔한 손은 말 안장을 제 등에 얹고 싶어하고 말 안장은 말이 등에 얹어야 되죠.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말은 말 안장을 얹어야 되는데 쟁기를 끌고 싶어한다는 건 소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당신은 결코 값진 일을 해낼 수 없다. 아까 마이클 조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 카를 5세와 이 파견된 프랑스 대사의 얘기인데 이 대사가 이야기를 좀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감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됩니다. 그래서 그 147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여겼던 점은 어떻게 대사가 자기 왕에게 해야 할 보고의 내용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도 북한 갔다가 뭡니까 공문을 좀 누락보고 했다는 그런 뭐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48쪽에 세 번째 줄에 내 생각에 심부름꾼의 역할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전무와 함께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거리를 추려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는 사유는 온전히 주인에게 남겨놓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꾼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자기가 판단할 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어떤 복종 이야기를 하는데 148쪽 6번째 줄 밑에서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따져보고 하는 복종은 명령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같은 경우는 그게 완전히 정의에 입에되지 않은 한 명령은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거기 보면 얘가 나옵니다. 크라수스가 아시아 집정관으로 있을 때 포격용 무기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그리스인 기사에 자기가 아테네에서 본 적이 있는 별 돛대 2개 중 가장 큰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이 기사는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나름대로 다른 선택을 해 작은 돛대를 가져온 거죠. 이 사람 분명히 포격용 무기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라는 말을 어떻게 쓸 거라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했는데 그 방면에 능숙한 이 기사가 보기에는 그것이 올린 편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걸 갖다 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크라수스는 그에게 호된 채찍 행보를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규율을 존중해야 하겠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규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같이 강요된 복종은 명확하고 확정된 명령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크라수스가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전달받은 기사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았다면 이게 처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선택의- 마지막 줄이 그거죠. 이게 몽태님 생각도 이렇다는 거죠. 그냥 두 개 중에 큰 거 가져와 이랬으면 큰 거 가져올 건데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걸 가져와, 큰 걸 가져와 그랬으면 이 사람 판단은 이것보다는 이게 낫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크라스스가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용도를 설명해주고 이 기사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람직한 명령 체제라는 거죠. 단호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명령하는 게 맞지만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내용 같으면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할 것 같으면 존중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은 나름의 생각을 참작해 일을 처리하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판단할 때 이 서한에 담긴 중간에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않고 왕의 서한에 담긴 말대로만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어쨌든 지금 명확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오다를 내린 그대로 지시대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